상쾌하고 시원하게 오늘의 이슈를 분석합니다. 김지윤의 픽. 몇 년 전 에볼라가 창궐했을 당시 외국의 한 연구소가 출간했던 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질병은 취약한 집단에 가장 치명적이다. 아무리 전 세계적 보건기구가 있다고 해도 결국 전염병이란 것은 국가나 지역에서의 창궐의 정황이 보이는지 미리 예방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한데 개발도상국일수록 이런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의료체계 또한 미비하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어떤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전염병의 공격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는가가 달라지는데요. 평소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그 사회의 취약계층은 병과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도 더디고 개인 위생 환경도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평소 영양 상태도 좋았을 리 없기 때문에 건강도 좋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욱 어두운 사각지대에 빠진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이 나누어준 쌀을 보고도 밥을 할 수가 없어 굶고 있다는 어제 뉴스를 보고 전염병의 무게는 이렇게도 다르구나.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냉정한 상황에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뜬금없이 내리는 눈까지도 원망스럽네요. 코로나19 확산세가 대유행이냐 아니냐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예외는 아닌데요. 오늘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1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관서외국어대학교 장부승 교수 연결해서 일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 수 오늘 1000명을 넘어섰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추가가 된 건가요? 그 1000명이라는 숫자가 네. 이제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가 된 건데요. 네네. 이제 아사히 신문에서 자기네 그 자체 집계를 해서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를 보면은 1000명은 조금 안 됩니다. 아,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정부 발표를 보면은 그 크루즈선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환자 수가 대략 한 946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게 아마 이제 각 언론사별로 자기 나름대로 또 집계 방법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좀 차이가 있다든가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아사히 신문에서 그렇게 발표한 숫자로다가 지금 1000명 정도 되고 있는 거로 지금 얘기가 아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은 사실 뭐 일본 전국 지자체 가운데 뭐 절반이 넘는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요. 네네. 이제 왜냐면 한 명 이상이라도 그 감염자, 네. 그 확진자가 있는 곳은 그 숫자가 꽤 많아요. 여러 현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 숫자를 들여다 보면은 전체 한 3분의 2 정도가 세 군데 지역에 분포라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이제 홋카이도고요. 홋카이도. 네, 홋카이도가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지금 어제 낮 12시 시점으로 지금 76명으로 발표가 됐으니까. 네. 전체가 지금 크루즈선을 제외하고 지금 23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6명이니까 정확히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한 20% 정도가 도쿄라든가 가나가와 네. 우리로 치면 이제 수도권이죠. 거기서 발생을 했고 또 나머지 또 한 13% 정도가 이 나고야시가 위치하고 있는 아이치현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군데를 합치면은 이게 3분의 2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현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좀 오사카에 살고 있는데 오사카가 또 꽤 큰데 네. 오사카 인구도 꽤 많은데 6명 정도고 오사카 옆에 있는 그 교토도 꽤 큰 그 단위거든요. 네. 거기는 지금 2명 정도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분포로 보면은 여러 현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제 집중도를 봤을 때는 홋카이도 그리고 동경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네. 그리고 이제 나고야시가 위치하고 있는 아이치현 여기에 많이 집중돼 있는 거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왜 이 세 군데에 집중이 되어 있는지 혹시 뭐 분석이 나온 건 있나요? 글쎄요, 그 도쿄랑 그 가나가와 현은 이제 아무래도 좀 대도시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이제 인구 이동이 많은 곳이죠. 네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도 이제 거기 정박을 하고 있었고 요코하마 항에. 네. 그다음에 아이치현도 경제 규모로 봤을 때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곳이거든요. 네네.
거기가 도요타 자동차가 위치하고 있고 아, 네. 규모가 큰 곳입니다. 거기 그 도요타 그 자동차의 이 협력업체가 많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홋카이도는 일본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그 관광지이고. 아, 그렇군요. 그런 거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왜 네. 여기서 많이 발생했는지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정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동안 일본 정부가 이 코로나19 검사하는 것에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 정부 입장은 뭔가요? 정부에서는 뭐 그렇게 네. 자기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는 인정을 안 하죠. 네. 근데 이제 그 일본 언론에서도 이제 그 뭐랄까 좀 우려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확진자 양성 반응인지 아닌지를 그 확인하는 방법이 PCR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그 유전자를 증폭시켜가지고 이제 다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걸 PCR 테스트라고 하는데 지금 일본이 하루에 그 PCR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 그 용량이 커패시티라고 그러죠. 네. 그게 이제 한 4,000건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900건 정도만 테스트를 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검사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를 보면요. 네. 기본적으로 그 검사를 할지 말지 판단은 일선의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기침이 나고 뭐 열이 난다 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그 병원에서 검사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병원에서 보건소에 보고를 하거든요. 네. 그럼 보건소에서 그 자기네들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 검사를 의뢰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면은 검체를 채취해 가지고 그보다 윗단위에 각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그 위생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검사를 실시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이거를 검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좀 보수적으로 해왔다고 봐야겠죠. 아, 보건소에서 좀 보수적으로 검사 여부를 결정해 왔다. 예.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일본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다른 나라들도 예를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걱정이 되니까 나 검사를 해주세요. 뭐 이런다고 다 검사를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의 증상이 정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의심이 된다. 또 자기네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봐서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서 검사를 의뢰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그 판단하는 뭐랄까요 기관이 네네. 보건소였는데 보건소에서 검사 의뢰가 이렇게 많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아예 뭐 처음부터 검사는 이게 좀 검사를 해야겠다라고 보내는 사람 숫자가 보건소에서 많이 걸러졌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코로나19 확산되면서 뭐 일본도 비슷할 것 같은데 한국은 이제 외출을 일단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일본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에 네. 왜 검사가 많이 없었는지, 네네. 왜 이렇게 일본에서는 확진자가 많이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네. 오해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일각에서 이거 일본에서는 검사를 받으려면 자기 돈을 내야 되니까 네. 뭐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돈이 드니까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검사를 좀 이렇게 기피해가지고 확진자가 많이 안 나왔다라고 오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그 보건소에서 판단해가지고 검체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네. 개인에게 돈을 받지 않아요. 무료예요? 네, 무료죠, 무료. 그러니까 돈 때문에 이거 보험 적용을 안 해주니까 돈 때문에 검사를 기피해가지고 이게 확진자가 많이 안 나왔다라는 건 좀 오해입니다. 다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내일부터 일본도 이 건강보험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는데 적용을 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그 검사 의뢰 여부를 판단했잖아요. 네. 보험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검사 의뢰 여부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만 다 맡기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거기는 그럼 일정액을 좀 내긴 해야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 경우에는 이제 네. 그 민간 검사기관에 맡기면은 18,000엔. 18,000엔. 돈을 치면은 20만 원 조금 안 되고요. 네네. 그렇긴 한데 건강보험을 적용해 준다고 해서 네. 개인 부담분을 자기가 내는 건 아니고요. 일본은 보통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은 30%는 자기 부담분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역시 무료로 하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도 검사 의뢰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도 역시 개인에게 돈이 들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뭐 일본 분들도 뭐 증상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는 보건소 그리고 의료기관 통해서 모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이 대응 시스템은 한국이랑 일본이랑 그 시스템의 구조는 되게 대동소이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1339 네네. 전화 걸고 뭐 다 이렇게 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24시간 콜센터. 일본도 그 접촉자 상담 콜센터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귀국자 접촉자 상담 콜센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증상이 의심되면은 거기 먼저 전화를 겁니다. 24시간 운영이 되니까. 아니면 찾아갈 수도 있고요. 네. 가지고 설명을 해서 거기서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검사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사회 경제적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다시 돌아가 갖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회전초밥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에 회전초밥집이. 네. 근데 이거를 회전초밥집이 닫는 곳도 많고 또 주문하는 방식을 바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는데요. 글쎄요. 네. 언론의 보도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은 좀 이제 독특한 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세 지역 네. 도쿄 수도권 그다음에 홋카이도 아이치현 이 세 군데에 집중돼 있잖아요. 전체의 3분의 2의 그 확진자가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 현 단위를 통틀어서 뭐 1명, 2명, 3명 정도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뭐랄까 위험성을 느끼는 데서 좀 온도차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오사카에 살고 있거든요. 네. 며칠 전에 제가 오사카 시내 그 백화점에 나갔는데 대낮에 이렇게 오후 시간대였습니다. 이렇게 네네. 백화점 지하에 보면 식품 코너 있잖아요. 네. 거기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아, 오사카는 놀랬거든요. 굉장히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다니고 그러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꼭 일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완전 거리가 텅텅 비었다라든가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근데 어떤 회사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3월부터가 일본이 그 취업 시즌인데 이제 취업 설명회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도 기업 회체에 따라서는 그거를 취소하는 기업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홋카이도 지역 같은 경우는 기업 설명회들이 많이 좀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참가 인원을 좀 제한한다거나 네. 인원들 사이에 앉는 자리에 공간을 좀 많이 둬가지고 떨어져 앉게 한다거나 네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오사카 경우에는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입학 시험이라든가 또는 뭐 기업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냥 정상적으로 다 실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마다 아무래도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지금 있는 게 올림픽이에요. 지금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연기 가능성을 오늘 처음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자,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까지는 뭐 연기라든가 뭐 중지라든가 뭐 이런 건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해왔는데, 네. 이제 최근 들어서 담당 장관이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정부 공식 입장은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뭐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바뀌는 게 없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게 확산세가 지금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만에 하나 이게 좀 더 확산되거나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런 질문이 제기됐을 때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관중 올림픽 얘기도 나왔다는데 사실 무관중 하면은 올림픽을 주최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언론 기자한테서 그런 질문이 나오니까 이제 담당 장관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안 하는 니만 못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한 건데요. 네네. 무관중으로 한다는 건 사실은 뭐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 장관이 답변을 한 것도 보면은 원래 이 올림픽의 뭐랄까요 취지라는 것 자체가 설사 전쟁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갈등 상황인 경우에도 올림픽 시기만큼은 무기를 내려놓고
같이 모여서 스포츠를 통해서 그 나라 간의 민족 간의 우위를 다지자. 거기에 이제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을 모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올림픽을 한다면은 그것은 올림픽의 원래 이념이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관서외국어대학교 장부승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여동생이죠.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어젯밤 개인 담화를 통해서 우리 정부를 폄하하는 발언 쏟아냈습니다. 최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는데 그걸 문제 삼았어요.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북한 전문가이자 군사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냥 이야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직접적으로. 북한이 지난 2일 발사체를 쐈습니다. 방사포라고 하는데 맞나요? 예, 뭐 초대형 방사포 네네. 내지 대형 방사포일 걸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북한의 방사포는 말이 대포지 유도 기능이 있고 또 장사정 그 스커드 미사일에 네. 버금가는 사정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걸 포다 미사일이다 구분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단거리 발사체라고 하는 표현이 무난합니다만 단거리 발사체. 정확하게는 대구경 방사포로 추정이 됩니다. 네. 지금 사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비상 상황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도 사실은 좀 한마디 했었는데 왜 하필 이런 때 쏘냐고요. 배경이 아니, 뭡니까? 그런데 네. 최영이 자꾸 뭐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네. 원래 북한군은 동계훈련의 군대입니다. 네네. 1년에 봄이나 여름, 가을에는 뭐 농사짓기 바쁜 군대예요. 네. 모내기 해야죠. 씨 뿌려야죠. 추수해야죠. 그래가지고 모든 훈련은 겨울에만 하는 군대가 북한군의 특징이고 원래 이맘때 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좋았던 2018년에만 중단됐지 작년 말부터 이미 예전에 하던 동계훈련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연례적 훈련 수준에 지나지가 않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계속,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신형 무기에 대한 검증을 해오던 터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정치적 해석을 할 것도 없이 예전에 훈련하던 우리 훈련 계속하겠다. 그렇다면 지금이다.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이냐고 묻는 이것에 발끈한 거예요. 우리 원래 하던 건데 왜 지금이라고 그러냐? 그렇습니다. 매년 한번 합동 화력 시험 다 했고, 그다음에 원래 동계 훈련, 집단군 훈련 다 했고, 네. 그러는데 왜 지금이냐고 묻는 게 마치 몰라서 묻느냐는 식으로 김여정 그 노동당 제1부부장이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그다음에 네. 이번에 발사한 게 이제 단거리 발사체로고 고도가 30km 수준이에요. 네. 그런 게 어떤 전략 탄도 미사일이 아니라 그 일종의 어떤 자위적 차원에서의 포병 훈련인데 왜 이걸 문제 삼냐 그러면서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였는데 사실은 이걸 갖다가 김여정 부부장은 부지깽이 하나를 보고 놀라냐 이런 식의 비아냥을 거려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이제 남측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곱게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제부터 자기네 자위적 조치까지도 문제 삼지 마라. 이런 걸 이번엔 아주 세게 내보내기로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말도 굉장히 조금 심했고 뭐 전응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근데 더군다나 김여정 부부장이 직접 나섰다. 이게 좀 특이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어떤 훈련에 대해서 우려를 표방하는 사실 정당한 우려 표방입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 가지고 뭔가 센 메시지를 줘야 되고 또 네. 그것을 대내외에 과시함으로써 북한이 흔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대내 결속령으로 또 새로운 어떤 실세 메시지도 뒷받침되는 것 같고 이런 어떤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는 정치적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저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나오고 또 이런 식으로 정보를 좀 폄하해서 심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또 김여정 부부장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많은
의미를 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뭐 서운한 네. 정도가 아니라 전 괘씸하다고 봐요. 맞아요. 사실 그 말 하고 싶었어요. 저도 괘씸하다고. 또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데서 너무 잘 통하시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지 간에 그 괘씸한 이유는 네. 하루 전날이 3.1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의 선의의 손길을 내밀었거든요. 보건협력. 네. 예, 보건협력, 방역을 지원하겠다. 네. 지금 북한이 그 코로나 환자의 진단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을 좀 돕고 싶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따뜻한 손을 내민 그 면전에 막말을 쏟아본 거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남북 간에 그만큼 이제 이해의 폭이 작아져서 앞으로도 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이 회복하는데 쉽지 않겠다는 예감을 갖게 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좀 더 뭐 별 좋아질 관측은 별로 없어 보인다. 네. 아,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그렇다. 네. 자, 정치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지금 미래한국당에 맞설, 그러니까는 이 범여권 진보 진영의 비례연합정당, 즉 정치연합개혁이라는 정당이 만들어지려고 하는데 정의당 참여하는 건가요? 아니 저는 네. 미래한국당 창당이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네네. 진즉부터 예견되어 온 건데 왜 갑자기 지금 무슨 비례정당 창당이니 또 연합당을 뭐 새로 만드느니 이런 비례용 정당의 얘기가 갑자기 부각되는지 개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뭐 정말 몰랐습니까? 예전부터 다 예견됐던 것이고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고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면은 이제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고 불의에 불의로 대응하는 거거든요. 네.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 미래한국당 저지특위 위원장입니다. 아, 그런데 예, 당내에서. 네네. 그런데 그동안 그 정당의 존재를 그렇게 우리는 부당하다고 비판해 왔는데 이런 비례정당에 덜컥 손을 얹고 같이 간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정의당 주장한 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례정당이란 말 자체가 연동형 비례를 부정하는 발언입니다. 아니 근데 우상호 의원님은 이게 그 요지라고 하시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비례정당 또 따로 창당할 것 같으면 네. 그렇게 해서 비례정당들끼리 이제 연동형 의석을 가지고 맞선다 그러면은 결국 큰 정당의 위성 정당들이 뭐 1중대, 2중대, 3중대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경쟁하는 구조라 그러면 아예 패스트 트랙을 하지 말았어야죠. 헌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꼼수 대 꼼수, 양당 꼼수 정치에 그대로 한국 정치가 함몰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정의당은 사실은 고민이 있어요. 그렇다고 미래한국당이 비례의석을 독식하는 걸 그러면 그냥 방치하자는 얘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연동형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그 제도의 어떤 본질을 부정하는 비례정당 창당에는 단호하게 저희는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정의당에서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건 의원님 개인 의견이신가요? 그러니까 일부 오해가 있었는데요. 네. 우리는 비례정당 창당에는 반대를 하지만 네네. 지금 제 정당들이 이 비례를 그러면은 미래한국당이 독식하는 걸 그냥 놔두자는 얘기냐 할 때 저희는 일단 공동 대책은 논의해보자. 그러나 정당을 창당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없느냐 해서 같이 한번 방안을 논의하고 뭔가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일단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열어두지만 정당을 만드는 것은 반대다. 그렇습니다. 우선은 정의당이 맨 앞에 나서서 네. 미래한국당 저지 또 어떤 그 부당성을 내외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데 좀 민주당이 이런데도 좀 같이 해주고 지금 정의당 홀로 싸우게 놔두지 말고 같이 좀 전선에 단일 대우를 갖추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민주당이 별로 응하지를 않았고 또 지금 이런 미래한국당을 그냥 방치하면서 우리도 뭔가 비슷한 대응책이 없느냐고 논의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간다면 이건 정의당으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연동형 비례제는 그냥 증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선거 연대 같은 건 어떠세요? 민주당이 비례 공천 안 하고
그리고 뭐 최소화한다든지 이러고 선거 연대를 하고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떠세요? 그런 거는 받아들일 뭐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 그런데 이 문제는 워낙 민감할 뿐만이 네. 아니라 우리 당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된 입장은 아직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비례정당 창당이 아닌 다른 방식의 공동의 대책 논의라면은 우리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현실성이 없는 자칫 어떤 그 잘못된 연합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그 변종된 또 하나의 위성정당 또는 비례정당으로 흐를 소지가 있다면은 저희로서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 점에서 깊은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이 점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정리가 안 됐다. 아직은 뭐 여러 가지를 열어두고 아직은 생각해 보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공동으로 대책을 논의하자. 이런 점에서 일단 낮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민주당 측에서 5인 회동. 네,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 X물 얘기도 나왔고 심상정 대표가 굉장히 경로했었는데 지금 정의당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에 관련해서? 그런데 네. 그 회동에 이제 보도가 나오고 정의당이 큰 충격을 받은 건 맞아요. 네. 사실 촛불을 같이 들었던 이런 그 의리를 아직 우리는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런 점에서 뭔가 그 어떤 보도된 것의 어떤 진위랄까 사실 여부는 더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듣는 입장에서는 맥이 풀리고 네네. 예, 상당히 그 여태까지 개혁 공조를 해온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이 상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후에 바로 그 5인 회동이 후에 비례정당 논의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면서 네. 굉장히 어떤 그 슬픔을 감출 수가 없고 이런 어떤 원칙 없는 정치에 대해서는 맞서겠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이제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우리가 미래한국당에 대한 공동 대책은 논의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어떤 정도의 유연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민주당이 비례 정당을 만든다, 위성 정당을 만든다, 그러면은 정의당이 수도권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수도권의 지역구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일각에서 그런 해석도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민주당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또는 어떤 그 비례정당에 대한 대응 카드로 지역구 전략을 표방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정의당이 절박한 건 뭐냐면 연동형 비례제도 사수예요. 이게 너무나 절박해요. 그런 어떤 그 제도에 도전하지 마라. 어떤 이거는 개혁 세력들이 합의해서 만든 정말 우리가 어렵게 마련한 한국 정치의 가장 어떤 그 빛나는 성과인데 이 취지를 부정하지 마라. 여기에 도전하지 마라. 이런 거를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뭐 선거 전술까지 연계시켜가지고 지금 당에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준비한 것은 없다. 아직은 관망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뭐 지역구 내려가 계신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선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5일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항공편에서 38도 이상 발열이 있는 승객 탑승을 할 수 없게 한다. 출발하기 전에 검사를 하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이 한국 또 북부 이탈리아에서 출발해서 미국으로 향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에게 승객이 탑승하기 전에 발열 검사 또 코로나19 증상 문진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11시 이후에 출발하는 비행편부터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네. 문진 결과에 질병 증세가 나타나는 승객, 말씀드린 것처럼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으면 탑승을 할 수가 없고요. 최근 14일 이내에 위험 지역에 있는 의료시설을 방문했거나 그 시설에서 일을 했거나 입원을 했던 사람, 또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던 사람도 역시 탑승이 거부됩니다.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이미 37.5도 기준의 발열 검사를 시행해 왔거든요. 네, 미국의 조치는 지금 우리의 조치보다는 발열 기준이 0.5도가 높아졌지만 문진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자체 검사를 진행 중인 한국 국적 항공사 2곳 외에 이제 미국 국적의 4개 항공사에 대해서도 검사 의무가 부과됐습니다. 자, 지금 뭐 마스크 사재기 단속 뭐 강화를 한다. 한국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지금 뭐 약간 분배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뭐 준배급제라고 얘기하는데 바꾸고 있는데 이게 한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WHO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경우는 마스크 부족이 심각하니까 혁명 수비대까지 동원해서 사재기를 단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 사법부가 마스크, 손 소독제 같은 위생용품 등을 사재기하는 행위를 엄벌하겠다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5에서 20년의 징역형부터 최고 교수형까지 처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태국은 정부가 매달 3,600만 개가량 생산되는 마스크 생산을 100% 직접 관리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업체들이 생산 물량의 45%를 국내 무역국에 공급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분량만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어기면 최장 7년의 징역형 아니면 최대 14만 바트, 우리 돈으로 한 53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프랑스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마스크 가격이 2~3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앞으로 몇 달 동안 모든 마스크 비축분과 생산량을 증발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미국에서도 사재기 조짐이 일면서 보건당국이 마스크 구매를 좀 자제해달라 이런 촉구를 내놨습니다. 지금 아마존의 경우에 한 판매자가요. N95 마스크 80개를 $580, 우리 돈으로 한 69만 원에 판매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보건기구가 세계 각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마스크랑 장갑의 사재기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촉구를 내놨습니다. 지금 이제 대만이 차이잉원 총통이 인기가 되게 많이 높아졌다고 그래요. 대만이 이제 방역을 잘했다는 얘기 있는데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남성에게 얼마예요? 이게 대만 100만 달러? 대만 달러로? 한 4천만 원 정도예요. 우리 돈으로요. 벌금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우와.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한 31세 남성에게 이제 첫 번째로 지금 이런 벌금 규정이 부과가 된 건데요. 14일간 자가격리 대상인 걸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그랬는데도 이걸 준수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잠수를 탔어요. 그리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런 벌금을 결정했다라고 했는데 이 남성이 행방을 감추니까 당국이 신상을 공개해서 연락을 해달라고 촉구하고 시민들의 신고까지 당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이구. 그래서 이 남성이 주거지 파출소에 자진 출두를 하면서 일단락이 됐는데 문제는 이 남성이 그동안 타이베이 101 빌딩이 있는 모 백화점 굉장히 큰 곳이잖아요. 거기도 갔고 클럽도 갔고 북부에 있는 유명한 해변도 방문한 것으로 조사가 본인이 됐습니다. 확진 환자란 걸 알면서 그런 데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한테 전염될까 봐 집에는 안 간다고 다른 곳에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워낙 대만에서는 전염병 방지법에 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단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느니까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새로운 이제 특별 조례안을 지난달 통과시켜서 27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워낙은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하면 벌금이 우리 돈으로 한 1,190만 원 정도였어요. 그것도 비싸네요. 그것도 비쌌죠. 근데 이거를 지금 3,900만 원 정도로 확 높였는데 이 남성이 처음 적용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인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동안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이게 발발을 했잖아요. 근데 인도도 사실 만만치 않을 텐데 위생 환경 같은 게 이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거기서 발발하면은 난리가 날 거야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인도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라는 소식이 있어요. 하루 사이에 확진자 수가 3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3일까지 6명이었는데 확진자가 4일에는 22명이 늘어서 이제 28명이 됐습니다. 갑자기 왜 증가를 했을까 보면 최근에 확진 판정을 받은 이탈리아인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그 23명이 들어왔는데 2명이 일단 확진자가 됐는데 나머지 21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15명도 추가로 확진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인 청정 지역으로 이제 꼽혀왔거든요. 근데 13억 인구니까 지금 감염자가 너무 적게 나와서 비교적 선방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렇게 적은 게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도 지금 확산이 되는 추세입니다. 근데 아프리카는 아무래도 뭐 지리적으로 중국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아마 대체로 많이 그럼 북아프리카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대륙 6개 국가에서 이제 계속 이제 발생률이 늘고 있는데요. 대부분 유럽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세네갈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왔는데 세네갈에서 거주 중인 프랑스인 남성이었는데 2월 말에 프랑스를 다녀왔습니다. 세네갈 프랑스 가깝죠. 그리고
저기 옛날에 식민지고 뭐 예, 그렇습니다. 또 나이지리아도 이탈리아 밀라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탈리아 국적의 남성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모로코에서 발생한 확진자 한 명도 이탈리아를 다녀온 사람이었어요. 튀니지 확진자도 최근에 또 이탈리아를 다녀왔습니다. 알제리에서는 이탈리아 국적 남성이 최초로 확진을 받았고 이번에 알제리 국적의 모녀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최근에 이 집에 프랑스 국적의 남성이 이제 방문을 했다가 돌아간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유럽과 연관되지 않은 확진자는 이집트에서 발생한 캐나다인 한 명뿐입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이 굉장히 아프리카에 손을 많이 뻗치면서 경제 교류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과 교류가 최근에 밀접했으니까 중국에서 많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지금 실태를 살펴보면 유럽에서 더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유럽의 식민지 시대를 겪은 나라들이 많아서 지금까지도 뭐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이걸 너무 간과했던 것이 아니냐 유럽에서 확산이 되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아프리카 국가도 중동처럼 검진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감염자가 실제보다는 더 많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설이 역시 열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확산이 되면 피해가 너무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개인 위생도 이게 철저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는 한 번 진짜 확산이 됐다 그러면은 뭐 일파만파 퍼져 나가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전히 아프리카에서는 에볼라랑 홍역이 만연해 있거든요. 아직도 에볼라가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까지 확산이 되고 있네요. 그렇군요. 자, 미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새 뭐 코로나19에다가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조금 잊혀지는 감이 있는데 슈퍼 투스데이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승자가 됐다. 네, 14개 주에서 경선을 했잖아요. 최소 8개 주 경선에서 바이든 후보가 1등을 했습니다. 지금 텍사스주가 이제 대의원이 228명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데요. 두 번째로 많은 주였죠. 지금 다 개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CNBC는 바이든이 역시 여기서도 승리를 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지금 83% 개표가 진행된 현재 바이든 후보가 33.3%, 샌더스 상원의원이 29.4%를 득표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초반 2개 경선에서 4위 5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차설이 많이 나왔는데 22일 네바다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세력을 조금 회복했고 29일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서 압승을 하면서 그래서 슈퍼 투스데이에서 지금 선전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다가 부티지지 클로버샤 후보가 하차를 선언했잖아요. 그러면서 다 바이든 전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 효과도 컸고요. 그리고 이제 샌더스 상원의원이 강세를 보이니까 당내 중도파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약간 결집하는 모양으로 그렇습니다. 그걸 분석이 되고 지금 흑인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작용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이 남부 쪽은 휩쓸었더라고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대신 이제 캘리포니아가 제일 이제 큰 주인데 여기는 샌더스 의원이 승리를 했고 근데 이게 이제 비례로 대의원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사실 아직 뭐 승부가 끝났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은 어쨌든 이번 슈퍼 투스데이의 승자가 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우리가 뭐 트랙에 올라선다고 얘기하죠. 강자로 올라섰다. 뭐 이렇게 가면은 후보로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후보가 별로 그렇게 썩 성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아주 안 좋았다고 참패를 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초반 4개를 건너뛰었잖아요. 나는 슈퍼 화요일에 중심을 두겠다라고 했는데 막대한 선거 자금을 쏟아 부었는데도 미국령 사모아에서만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의원이 6명 걸려있긴 한데 주가 아니라 미국령이잖아요. 연방의회에 대표성 있는 의원도 없고 대선에 투표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의 캠프에 가까운 인사를 인용해서 AP통신은 경선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차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블룸버그 전 시장 측은 당장 경선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또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네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사실 이제 조금 많이 왼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다 치면은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거의 뭐 하차를 해야 되는 것이 수순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역구에서도 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사추세츠에서 졌어요.
있어요. 문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승리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샌더스 의원한테도 밀려서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도 하차 얘기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주당 경선 하차가 이번 결과로 좀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AP통신이 역시 전망을 내놨는데 지금 워런 의원 본인은 다음 주 미시간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경선 결과는 무시해라. 최선의 대통령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독려를 하는 또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아무튼 샌더스 후보와의 대결에서 지금 급진 후보 진영에서 약간 밀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쪽 조금 약간 왼쪽에 많이 위치한 유권자들은 그쪽 이제 버니 샌더스 의원 쪽으로 결집이 될 가능성이 몰릴 가능성이 좀 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 뉴스 들어봤습니다.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범유행 전염병인 팬데믹으로 분류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선언만 남았다라고 하는데요.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국제법센터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한 번 다룬 적은 있는데 짧게 다룬 적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팬데믹이 뭐냐? 예, 네, 팬데믹. 네. 이 팬데믹이라는 게 결국은 뭐 쉽게 말해서 지금 있는 코로나19 포함해 가지고요.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 이제 이런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퍼진다. 예, 이 뭐 팬데믹의 조건도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뭐 모든 아무 병이나 퍼진다고 해서 팬데믹이라고 하지 않죠. 네. 그럼 감기도 팬데믹이게.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사람에게 치명적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염이 되는 것. 네. 예, 그다음에 전 세계에 이제 확산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자꾸 질문을 하세요? 20세기 이후에 팬데믹이 몇 번 있었을까요? 제가 스페인 독감이 있었고 1918년에 그리고 2009년에 신종플루. 그게 팬데믹이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이 더 있었는데요. 1957년에 아시안 플루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안 플루. 예, 그다음에 1968년에 홍콩 플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20세기 이후에 1900년대 이후에는 팬데믹이 총 4번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원이 아시안 플루하고 그 홍콩 플루는 이제 중국인 거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플루는 유럽인 거고요. 원래는 미국에서 발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 뭐 정확하게 그 세계보건기구는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종플루는 2009년에는 북미 지역이었죠. 예, 그렇게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도 또 하다 보니까 이게 딱히 몇 명이 걸려야 되고 뭐 이런 기준 같은 건 없더라고요. 그냥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기준 자체가 없는데 지금까지 이제 4번의 팬데믹이 있었는데 그 2009년 팬데믹은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마가렛 찬이었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정확히 그래서 날짜가 있습니다. 2009년 6월 11일 날 팬데믹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무려 1년 2개월을 갑니다. 1년 2개월? 예, 우와. 그래서 2010년 8월 10일 날 공식적으로 팬데믹은 끝났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WHO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팬데믹을 선언할까요?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고려사항 2009년에 팬데믹을 선언하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은 팬데믹이라는 게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여러 국가들에게 사실 모든 국가들에게 이건 팬데믹이다. 준비해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종플루 때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에 국가들이 어떻게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은 아니 그 세계보건기구 말을 듣고 우리는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 돈도 너무 많이 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포에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이 1년 2개월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각국의 이제 보건 관련 부처는 사실상 비상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래서 똑같은 비판을 받을까봐 사실 주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게 좀 과잉해서 이거를 대응을 할까봐 예전에 이제 2009년도에
정부에서 그러면 팬데믹이다 해서 너무 많이 준비해서 돈도 너무 많이 쓰고 예. 뭐 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국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 국가들에서. 예. 그래서 이거 돈 괜히 뭐 팬데믹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우리 힘들어졌다. 예, 그렇게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WHO가 그 비판 때문에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만약에 팬데믹을 선언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바뀌는 게 있나요? 이 질문이 이전에 한번 들어왔었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어요. 저희 청취자께 잘 몰라서. 예, 바뀝니다.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우리나라도 하는 조치들을 보게 되면요. 네. 굉장히 공격적이죠. 네네. 어떤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요. 그다음에 이제 격리 조치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분에 대해서 이제 치료로 이제 들어가죠.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확진자를 갖다가 선별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하는 이후의 조치들이 어떻게 보면 또 공격적입니다.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요. 근데 팬데믹이 선언이 되면요. 이런 조치들은 방어적으로 바뀝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확진자 숫자도 더 이상 세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신종플루 때 정확히 몇 명이 걸렸고 그다음에 몇 명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도 사망자 매수 이렇게 나오던 것 같은데. 범위만 나옵니다. 범위만? 예를 정확한 들어서 숫자가 아니라 15만에서 57만 사이가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 인구 중에 7억 명에서 15억 명 정도가 걸렸을 것이다. 지금은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죠. 확진자가 몇 명이라는 거, 그다음에 완치자가 몇 명이라는 거. 이런 숫자를 센다는 게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팬데믹 때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냐? 방어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손을 잘 씻자. 아니면은 아프면은 학교 가지 말라.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조치들이죠. 그다음에 그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제 자료를 오늘 보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며칠 전부터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어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단어는 없지만요. 딱 보면은 웬만하면 사회적으로 접촉을 하지 말라든가. 활동하지 말라 많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런 예방 이제 수칙들이요. 2009년에 팬데믹 이후에 새롭게 다 업데이트가 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조치들은 사실상 팬데믹 상황에서의 조치들과 이제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그런 질문을 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셨거든요. 뭐 거의 지금 우리 상황은 팬데믹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조치들은 팬데믹이죠. 왜냐하면은 팬데믹이 아니라면요, 굉장히 공격적인 조치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확진자가 한 명이다. 그럼 그 한 명을 철저하게 격리하겠죠. 처음에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되죠. 근데 팬데믹 선언이 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지역 사회에 감염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출입국 제한이나 이런 것도 그 당시 팬데믹이 되면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냥 그때부터는 서로 안 걸리자. 이렇게 알아서 조심해서 걸리지 말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긴 또 그럴 수밖에도 없긴 하겠네요. 누가 이거를 어떻게 퍼뜨렸는지를 역학조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거 하는 것조차 이제 좀 무의미하니까. 그래서 미국의 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그 자료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팬데믹에 대해서 좀 많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오늘로 한국인 입국 금지나 제한하는 국가 그리고 도시가 90곳을 넘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행정적인 조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행정의 문제거든요.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보건 조치이고 방역 조치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리고 회왕시킨다든지 아주 뭐 착륙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러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연락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전 통보를 갖다가 정확히 하지 않고 이제 회항을 시킨다거나 착륙을 불허한다거나 강제로 착륙 공항을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적절한 조치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 뭐 한국인 입장에선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와 유사한 다른 전염병에 의한 팬데믹이 다른 뭐 대륙이나 이런 곳에서 일어난다면은 우리도 당연히 이번 교훈을 삼아가지고요. 당연히 그 국가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똑같이 해야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팬데믹이 선언되면은 이런 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팬데믹이면은 뭐 적극적인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세계보건기구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에도 여행이나 교역 제한은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월 말이었죠.
근데 그때 사실 그렇게 권고를 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오히려 여행이나 교역 제한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팬데믹이 되면은 세계보건기구는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어차피 상관이 없으니까 여행이나 교역은 제한돼서는 안 된다. 근데 팬데믹 선언 이후에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선언이 되면은 우리한테 입국 조치 관련해서 금지나 제한을 하고 있는 국가들도요. 이제는 손익계산에 들어갈 겁니다. 과연 이제는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라리 한국의 관광객을 갖다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은 막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팬데믹 상황에서는 오히려 손익계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입국 금지나 제한 조치를 푸는 국가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뭔가 좀 생각했던 거랑 반대인 것 같은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라는 게 결국은요. 절정이잖아요. 그렇죠. 절정이고 그 팬데믹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 발생률이 점점 줄게 되는 그 전환기에 들어갑니다. 전환기. 그리고 전환기가 지나면 이제 팬데믹과 팬데믹 사이에 뭐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간 팬데믹이라고 해가지고. 간 팬데믹기. 그래서 팬데믹이 전혀 없는 시기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전염병이 얼마큼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면 이제 팬데믹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생각을 했던 거랑 달리 아예 이제 팬데믹이 돼버리면은 이걸 뭐 맞고 자시고의 의미가 사실상 없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우리 지금 뭐 입국 금지라든지 제한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어차피 뭐 막든지 안든지 뭐 상관이 없으니까 아예 그냥 뭐 받아서 관광객들 받고 뭐 교육을 다시 좀 열고 이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그 국가별로 이제 손익계산에 들어간다고. 손익계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많은 그 관광객들이 사실 뭐 격리 조치가 되기도 하고 지금 뭐 돌아오기도 하고 합니다.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뭐 매일 전화를 돌리면서 이제 항의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사실 이번에 우리가 하고 있는 방역 조치들이 굉장히 선진적이라는 평가는 받고 있죠. 그런 것들을 알려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한국인만 차별하는 이런 조치들은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과 이탈리아 사람을 차별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럼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격리를 했는데 그 비용을 갖다 한국 사람 보고 물어라 한다. 중국 광둥성에서 그랬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항의를 해야 되고요. 외교부가 이번 것을 갖다가 이제 교훈을 삼아가지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국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도 한국 정부가 동일한 조치를 갖다가 외교적 고려 없이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많은 걸 배우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를 한국을 입국 금지 혹은 이제 제한 조치를 한 국가들 입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추웠는데요. 내일도 꽃샘추위가 이어진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비나 눈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따뜻하게 입고 나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